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교과서 271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시가 창작될 당시 사회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1971년부터 1994년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는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은 국민의례를 해야 했고 이어서 대한뉴스라는 국정 홍보 영화를 의무적으로 봐야만 했어요. 애국가는 1967년 서울에 있는 극장서부터 처음 상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했지만 이 애국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국민의례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몇 년 후에는 애국가가 나오는데도 국민의례를 행하지 않은 청년이 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애국가가 상영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서 잠시나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멘트도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잠시나마라고 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국의 극장에서 애국가를 상영했고 1988년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뒤에 1994년까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애국가가 상영되다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 그랬으니까 지금 화자는 영화관에 극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영화관,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화자가 되겠고요. 우리는 현실적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 억압받는 존재가 되겠어요. 일제히 한꺼번에 일어나 획일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민중의 모습을 여실히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경청한다라는 말은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는 경청한다라는 본래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어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연 구별이 없고 행 구별만 되어 있는데 첫째 줄, 둘째 줄, 1행부터 2행까지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애국가를 경청한다. 이렇게 중심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국가 가사를 보면요. 삼천리 화려강산 이란 가사가 나오는데 삼천리 화려강산,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하니까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했지만 당시 현실은 억압받고 암담했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을숙도라는 그 섬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군은 무리, 떼를 얘기하는 거죠.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애국가 화면에 나오는데,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육지를 떠나다, 그러니까 날아오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흰 새떼들이, 여기서 흰 새떼는 우리와는 대조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흰 새떼는 자유로운 존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와 흰 새떼는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여기 뭐 끼룩거린다, 낄낄댄다, 끼룩, 낄낄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냉소적이라는 것은 차갑게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누가? 흰 새떼들이. 이런 얘기죠. 여기 1열, 2열, 3열 횡대로. 횡대는 이제 낱말의 뜻은 가로로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을 횡대라고 하는데 세로로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은 종대라고 합니다. 종횡. 세로종, 가로횡. 알아두시면 좋고요. 1열, 2열, 3열 이거 한 줄, 두 줄, 세 줄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함이라고 해설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군사 문화를 풍자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은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이죠.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떼어매고 이 세상 밖은 자유와 이상의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자유로운 세계겠죠.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지금 화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국가 화면을 보니까 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스크린에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봄. 자, 우리들끼리. 자, 우리는 나를 비롯한 관객들이겠죠.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애국과 엄숙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 현실에 대한 조롱과 야유, 아까 앞장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여기 대열, 이제 줄 서다 할 때 대열, 이것도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군사 문화에 대한 풍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자, 여기 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자습서에도 한 세상의 뜻은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한 세상이 뒤에 어떤 조사가 생략됐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을 떼어매고 을이라는 조사를 붙인다면 한 세상을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고 한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렇게 에서라는 조사가 붙는다면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고 그래서 아마 뜻을 특별히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이 세상 밖 어디는 자유와 이상의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날아갔으면 이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저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저 새들처럼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줄을 서가지고 이 세상을 떼어매고 자유로운 세계로 훨훨 날아갔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날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국가 마지막 구절. 드디어 애국가가 끝나나 봐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거 애국가의 끝구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애국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잠시 마음속으로 자유를 갈망하다가 애국가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리에 앉는 수밖에 없잖아요.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는 자유롭게 훨훨 비상하는 새들과는 달리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좌절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군사문화에 대한 풍자, 이렇게 풍자라는 말, 우리 풍자라는 말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자, 풍자의 정확한 뜻을 짚어볼게요. 풍자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한다. 문학작품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건 긍정적인 건 아닌 거죠. 부정적인 것만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풍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풍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를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확인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시는 군사 독재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이에 대한 무력감을 담아내고 있다. 네, 동그라미가 되겠죠. 화자의 절망감이 단적으로 표현된 시어를 찾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저앉는다. 화자가 갈망하는 세계를 여기 이 시에서 식구를 찾으면 이 세상 밖 어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는 뭐 흰 새떼라고 해도 되고 그냥 새떼라고 해도 새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룩, 낄낄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애국가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화자의 심리 변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네, 네, 애국가를 그 괄호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 시의 지은이 황지우 시인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유시, 서정시. 우리 문학 교과서에 나온 99% 이상의 시는 다 서정시예요. 왜냐하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판적. 그 당시 억압받는 시대를 비판했고 군사 문화 이런 거를 풍자했죠. 중심 소재는 새가 되겠고 주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서 시상을 전개한다. 그 다음에 냉소적어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풍자한다. 자, 학습활동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거 이미 아까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연 구별은 없고 행 구별만 있는데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셋째부터 열째 줄, 11째부터 20째 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고 각각 중심 내용은 아까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식구의 의미와 어조의 효과를 파악해보자.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식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말해보자. 자,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에 보면 이런 삼천리 화려강산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모습을 표현한 애국가의 가사지만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 시어는 군사 독재하에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어법이 쓰였네요.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횡대. 줄을 맞추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것이다. 이 세상 밖, 지금 새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이 세상 밖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자, 새들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인 음성상징어 끼룩과 낄낄에 나타나 화자의 어조와 그 효과를 생각해보자. 끼룩, 낄낄에서 독자는 조롱하고 야유하는 느낌을 받고 화자의 어조가 냉소적임, 비웃는 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조는 애국심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전달하는 효과를 높인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3번.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의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스크린 속 상황. 이 세상 밖에 어디론가를 향해 흰 새떼들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화면이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동안에 객석에서는
스크린을 보며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다. 아까 경청하는 거 반어법이라 그랬죠? 스크린 속 흰 새떼들처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세계로 갈 수는 없죠. 현실은 애국가가 끝나자 각자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는다. 자, 화자의 태도. 화자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거리감에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당대의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1970년대에 발표한 작품이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화자의 처지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비교해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 답은 적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 책을 보면 4번에 나온 농무라는 시를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답을 해야 되겠죠? 자, 농무라는 시에 대해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무, 이것도 1970년대 산업화에서 소외됐던 농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었던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낸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경은 1970년대에 아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거와 유사하고요. 자, 내용 보죠.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막이 내렸다는 건 공연이 끝났다는 거죠. 막이 내렸다. 하강의 이미지. 우리 상승의 이미지는 주로 긍정적인 기쁨이나 뭐 반가움, 설렘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하강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정서, 뭐 슬픔이라든가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막이 내렸어요. 여기서도 하강의 이미지, 부정적 정서를 드러냅니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자, 가설무대에서 아마 농악 공연을 했나 본데 농악 공연이 끝났어요. 그래서 막이 내리고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가설무대는 임시로 설치한 무대랍니다. 자, 공연이 끝났으니까 구경꾼이 다 돌아가고 없어요. 텅 빈 운동장. 텅 빈 운동장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공허감, 허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농악놀이를 열심히 했는데 농악놀이가 끝나고 다들 돌아갔어요. 우리는 여기 화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됐는데 화자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된 이유는 개인의 아픔이라고 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이 어떤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라고 화자를 설정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이 얼룩진 얼굴은 두 가지로 동시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중의적이죠. 1번 해석, 분장이 땀으로 얼룩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분한 마음, 화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자, 왜 술을 마시느냐 하면은 너무나 살기 힘들고 답답해요. 사실 그 다음 줄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그래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너무도 원통해서 지금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 농무가 끝난 후에 허탈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소주집으로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소주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신 다음에 꽹가리를 앞장 세우고 시장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 시는 공간적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데 자, 시장거리로 나가니까 예전 같으면은 젊은 남자들도 이제 많이 따라올 텐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 꼬마 애들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자, 여기 보면은 산업화로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는 처녀애들이나 꼬마들밖에 없다. 또 처녀애들이나 꼬마애들은 뭘 몰라서 비판의식이 없는 순진한 민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장거리로 나선 농악 패거리와 농촌의 초라한
냉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밤이 됐어요.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우리 꺽정이 하면 임꺽정이 생각이 나죠?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해대지만, 자,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은 꺽정이처럼, 꺽정이는 민중적 영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사람은 서리미처럼, 서리미는 임꺽정의 술사, 모사였지만, 권력에 붙어서 나중에 임꺽정을 배신하는 인물이죠. 해해되지만, 여기 갑자기 임꺽정, 서리미가 왜 나왔을까? 자, 임꺽정을 인용한 이유는 임꺽정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시대 명종임금 때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농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거죠. 아마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갑자기 꺽정이 서리미 이름을 갖다가 쓴 것 같습니다. 서리미처럼 해야 되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자, 무엇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농촌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지 이유가 단적으로 나와 있는데 농민 울분의 구체적 이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죠. 열심히 일해도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 부인한테나 맡겨두고 여기까지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 쇠전을 거쳐. 쇠전은 쇠가 소예요. 소시장, 우시장, 소시장을 거쳐 도수장, 도수장은 이제 소를 잡는 도살장이죠. 거기 앞에 와 돌 때 지금 계속 공간이 이동되고 있어요. 시장거리에서 쇠전, 우시장을 거쳐서 도수장, 도살장까지 갔어요. 와 돌 때 여기 도수장은 농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사실 신명이 난다. 신명을 갖다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흥겨움, 즐거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흥겨울까요? 진짜 즐거울까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역설적 표출로 농민의 분노가 내재화되어 있는 시구라고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진정으로 흥겹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역설적 상황인 거죠.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는 뭐 태평소라는 악기라는데 날라리를 불어볼까? 아니면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어 볼까? 이거 춤이죠. 춤을 춰볼까? 자, 여기서 이런 날라리를 분다거나 혹은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든다거나 이런 것은 진짜 신명이 나서 흥겨워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분노와 한을 표출하는 그런 몸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무를 통한 분노와 한의 승화 이렇게 중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70년 초반 산업화로 인해서 파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의 노리인 농무의 신명에서 찾고 있는 시로 이미 신나지 않는 농촌 생활과 안타깝게 지키려는 농민들의 몸짓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시예요. 자, 핵심 정리를 보시면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사실적,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사실적으로 보여줬어요. 사실적. 그 다음에 농촌이 소외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적. 그 다음에 농민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듯이, 말로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어서 묘사적. 중심 소재는 농무가 되겠고요. 주제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 이 시의 특징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아까 뭐 고달프게 사는 게 답답하다. 뭐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난다.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부각한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나고 진짜 즐겁고 흥겨운 게 아니라 분노, 한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농무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요거와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1번.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확인하고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인해 모든 발전의 혜택이 도시에게만 돌아갔어요. 그래서 농촌은 소외됐기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농민들은 절망감과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거,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런 식구에 사실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이 작품의 화자의 처지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비교해보자. 자, 농무의 화자는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화자는 억압적인 정치 속에서 갈등과 억압을 겪으며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화자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려면 부정적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형성평가 문제를 해야 되구나. 잠시만요. 자, 형성평가 문제지를 펴주세요. 뭐 여기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뒤에 정답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2번을 보시면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이 시는 좀 분량이 긴 시인데 여기서는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파란 글씨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문제에서 4번 보기를 보시면 우민화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비판력을 둔화시킴으로써 충성심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그 비판의식을 갖다가 억누르기 위해서 1980년대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야구가 우민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질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우민화 정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정답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